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3월 25일 금요일인데 오늘은 발표를 1시간 좀 중지하고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특강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교재 44쪽을 펴주십시오. 교재 44쪽을 펴면 의거활동이라고 해서 안중근 의사가 나오는데요. 내일이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지 11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2주기 추모식을 대신해서 오늘 특강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안중근 의사죠. 여기 보면은 한자가 쓰여 있는데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국가가 위태로움에 처했을 때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바로 안중근 의사 순국 112주기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또 안중근 의사 모르면 매장당하잖아요. 몇 년 전에 걸그룹이 퀴즈 프로에서 김똑강인가 그런 얘기 해가지고 한번 매장당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여자 연예인 이해합니다. 모를 수 있죠. 조금 그렇긴 하지만 모를 수 있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업한 내용 다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오늘 잘 들으세요. 중간고사 범위이기도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이 가족이랑 천천히 다니는구만. 저번에 멧돼지도 그렇게 한 번 해주기더니 이제는 일체 웃기도 이렇게 한 번에 써버리네. 응치리고 나중에 얼굴에 갖다 쓰겠어. 아 맞다. 너 지금 한 번 나왔지? 그 마지막은 말로 저 중간 이게 보이지? 이거 한번 써봐봐. 이번에는 신중하게.
내가 이토를 죽인 이유는 이러하다. 한국의 이비나오를 시해한 죄요. 고종을 배위시킨 죄요. 오주학과 칠주학을 강제로 맺은 죄요.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요.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요.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요. 제 은행권 집회를 강제로 사용한 죄요. 군대를 해산시킨 죄요. 교육을 방해한 죄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요.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요.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요.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튀지 않고 살력이 끊이지 않는데 배평 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요.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요. 일본 천황 폐하에 아버지 폐왕제를 죽인 죄이다. 내가 이토를 죽인 이유는 이토가 있으면 동양의 평화가 어지럽게 하고 한일간이 멀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의변 충장의 자격으로 죄인을 처단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한일 양국이 더 친밀해지고 또 평화롭게 다스려지면 나아가서 모든 죄의 모범이 되실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었다. 결코 나는 오해하고 죽은 것은 아니다. 오래야 오라! 나도 두려웠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고 아내가 보고 싶었고 자식과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 조국에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다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더 마음을 굳게 먹는다. 오늘도 난 독립운동가 안중근이다. 우리는 지금의 안중근이다. 예, 여러분 영상 어때요?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죠? 사실 지금 여러분과 같은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 이 학생들이 이 5명의 학생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근무할 때 10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행평가를 역사 UCC를 제작하라는 수행평가를 내줬거든요. 모든 별. 그때 이 학생들은 바로 이 우리는 지금의 안중근이다라는 주제로 이 역사 UCC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5명의 친구들, 지금은 올해 벌써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됐겠네요. 잘 만들었죠? 별로? 표정들이 뭐 저 정도야 하는 표정인데, 여기 직접 바로 안중근 의사가 수감되었던 리순 감옥에 가서 직접 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안중근 의사의 생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1879년에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안중근 의사 집안은 유학자 집안이었는데요. 아버지도 유학자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안중근은 유학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공부에 별로 그렇게 뜻이 없으셨나 봅니다.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무예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총 쏘는 것도 아주 잘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서 천주교를 받아들였고 안중근 의사 어머니도 그리고 안중근 의사도 천주교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세례도 받으시죠. 그래서 그 세례명이 토마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토마스를 한자로 하면 이제 도마가 되고, 그래서 도마 안중근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 있었고, 그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는 또 좀 놀랍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이라고 하는 동양이 서양이라고 하는 러시아를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동양이 서양을 이길 수도 있구나, 이런 것에 아주 그 좀 놀랍게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 이겼던 일본의 칼끝이 이제 바로 대한제국 한반도로 들이대는 것을 알고 안중근 의사는 상하이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지내다가 또 좀
일이 어그러지고 해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셔서 일본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실력을 양성하려면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삼흥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서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다가 천주교 단체에서 운영하던 돈의 학교가 재정에 어려움을 당하자 또 돈의 학교를 인수해서 또 이사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양성해서는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1907년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자 다시 만주 북간도로 가셔서 거기서 항일 의병군으로 활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한의군 참의 중장이라고 하는 의병장이 돼서 일본과 여러 차례 전쟁을 하게 되고 또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승리를 맛보시고 그런데 또 패배도 하시고 그래서 또 이 무장항일 투쟁의 어떤 한계점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로 이제 러시아 연해주로 가게 되죠. 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바로 동의 단지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11명의 지인들을 모으고 거기서 동의 단지, 바로 이 네 번째 손가락을 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노부키에프스크라고 하는 그 동의 단지의 모임이 있던 장소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조그만 비석이 있었는데, 뭐 조그마진 않지만 이 비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시 이 큰 비석을 이게 2011년이에요. 이 부산항에서 배로 이거 저기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져가서 직접 한국에서 제작해서 세운 비석인데 이때 2011년인데요. 저도 여기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여기 직접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당시 하얼빈은 말입니다. 하얼빈은 여기가 선양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돼요. 여기 위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얼빈인데 아직까지는 이 철도가 연결됐는데 남만주 철도만 연결되어 있고 이 하얼빈에서 이제 북만주 시베리아로 가는 철도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당시 하얼빈은 중국의 영토였지만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총사령관을 만나서 북만주 철도 부설건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같이 그 거사를 도모하던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 선생과 함께 네 분이서 이제 하얼빈으로 가는 거죠. 사실 무모한 계획이었을지도 몰라요. 또 하얼빈에 이토가 온다는 그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따로따로 이 하얼빈 전역이 최가구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두 분은 또 최가구역에 있고 또 안중근 의사와 다른 한 분은 또 하얼빈역에서 기다리고 그런데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에 이토가 탄 기차가 하얼빈역으로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안중근은 이토의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이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일본은 이토에 대한 그 암살의 위험이 있어서
많은 이또의 사진을 배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9시에 도착한 기차가 이 러시아 사령관하고 대담을 좀 하고 20여 분이 지나자 이제 바로 이또가 내리는 것을 보고 안중근은 이제 이또를 향하여 총을 쏩니다. 안중근이 가지고 있던 총은요, 벨기에가 자랑하는 명품 브라우닝 소총이에요. 이 브라우닝 소총은 탄창에 7발의 총알이 들어가고요, 약실에 한 발이 장전되는 총 8발의 총을 쏠 수 있는 연발 소총입니다. 그래서 이또를 향하여 안중근과 이또의 거리는 약 11m 정도 되는데 3발의 총을 쏩니다. 세 발의 총을 쏘고 혹시 이또가 아닐지도 모르니까 이또 옆에 있던 일본인들에게 또 4발을 더 매깁니다. 네 번인데요. 미안해요. 좀 더 매기자. 안 되겠다. 네. 매겼어요. 그리고 한 발이 남아있었죠. 모르는 사람들은 안중근이 자결하려고 한 발을 남겼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쏘고 잡혀서 못 쏜 겁니다. 한 발은. 안중근은 죽을 마음이 절대 없었어요. 안중근은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체포되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하얼빈 역에 있는 하얼빈 역은 아주 큽니다. 여기 하얼빈은 흑룡강, 해룡장성의 성도예요. 그래서 인구도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 아주 큰, 지금 현재도 큰 곳이라서 플랫폼이 아주 많아요. 여기 진짜 큽니다. 그 플랫폼에 가면 바로 여기 이 세모는 안중근이 이또를 쏜 자리고요. 바로 또 여기 가면 이렇게 네모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또가 총알에 맞은 장소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11년에 갔을 때 찍은 거고 2018년에 대대적으로 하얼빈 역을 재개보수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때 제가 2018년에 갔는데 다시 보러 아직 공사 중이라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묻진 중국어로 못 들어가 막 그래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묻진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코로나가 풀리면 저는 가장 먼저 여기로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여기로 오겠습니다. 안중근은 여기서 현장에서 체포되고 당시 하얼빈에 있던 일본 영사관에 긴급 체포당해서 여기가 그 당시 일본 영사관 건물인데요. 이 건물 지하 여기에 보면 이걸 크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안중근 의사가 구금되었던 장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지하에 구금되어 있다가 바로 이 리순 감옥에 이제 수감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차로 리순에 이 리순은 당시 관동군 그 사령부가 있던 곳이거든요.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 리순을 장악하고 여기다가 그 감옥을 만들었어요. 이 감옥은 원래는 러시아가 만든 감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도 리순 1아 감옥 구지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리순은 여기 리순 동네 이름이고 일은 일본, 아는 러시아. 러시아를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하죠? 아라사라고 합니다. 아라스라고 하는데 아라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고종은 1년 후에 자기도 혹시 죽을지 몰라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죠.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하지?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이 아관이 뭐야? 러시아 공사관의 줄임말이에요. 아라사 공사관. 그래서 아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리순 감옥에 가면 러시아가 지은 벽돌이 다르고 일본이 만든 벽돌이 다르고 요즘 현대 그 중국 정부에서 여기 또 박물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벽돌이 3가지 벽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순 감옥의 역사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리순 감옥에서 이제 수감되면서 거기 가면은 또 이렇게 안중근 의사가 갇혀있던 감방 표시도 있고, 여기서 수감되고 리순 감옥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리순 지방 법원이 있었거든요. 여기 왜가 여기 있나요? 네, 여기 리순 일본 관동 법원,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은 겁니다. 6차례 재판을 받았어요. 총. 그리고 마지막 재판은 바로 1910년 2월 14일 바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재판입니다. 여기가 그 법원 아니고, 여기 이 사람이 뒤통수 여기 보이는 이 자리가 안중근 의사가 앉아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본이 이제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네. 사형 선고를 받고 안중근 의사는 뭐 어머니에게 편지 썼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머니가 나중에 그냥 편지를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중근아, 너 죽어라. 그냥 너 일본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너의 목숨은 너의 하나의 목숨이 아니고 조선의 목숨이다. 조마리아 여사죠. 그리고 안중근이 죽을 때 입을 옷인 수의를 지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예. 훌륭한 인물 뒤에는 꼭 어머니가 계셔. 사실 아버지도 계시지만, 그래서 부모는요 현명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현명해야 되지만 자식을 위해서 현명해야 돼. 자식이 보고 배우거든. 그래서 부모의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마리아 여사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엄마가 자식에게 죽으라고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죽지 마.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하지 않겠어? 아니면 내가 대신 죽을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조마리아 여사는 죽거나 죽거라. 그게 너의 운명이야. 안중근은 역시 한 번도 살려고 한 적 없어요. 안중근이 바로 그 동이 단지에 손을 끊을 때 죽기 위해서 끊은 겁니다. 침략의 원흉을 죽이지 않고서는 나 절대 죽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일본은요 처음부터 안중근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안중근을 회유했어요. 너 잘못했다고 해라. 살인, 너 잘못, 이또를 잘못 죽였다고 해라. 그럼 너 죽이지 않을 수도 있다. 안중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 나를 살인자로 대우하지 말고 나를 전쟁 포로로 대해라. 일본과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다. 전쟁 중에 적군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살인이냐? 그랬거든. 그렇죠. 전쟁 중에 적군을 죽이는 게 살인입니까? 적군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데?
그래도 전 조 마리아 여사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아들한테 죽어라 했을까?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의 형이 집행됐어요. 정확히는 한 4분 후에 10시 4분에 집행됐다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진, 이 수의가 바로 조 마리아 여사가 직접 지어주신 옷이랍니다. 그 사진이고요. 이 교수형을 당하면요 바로 죽지 않습니다. 아니, 바로 죽지 않는답니다. 길면 또 1시간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20여 분, 안중근 의사도 한 20여 분, 그래서 한 10시 30분 정도에 집행이 이제 마감됐다고 하는데 그 전날 이미 그 동생과 사촌 동생이 공근이와 정근이가 안중근 의사를 만났고 또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에 또 유언도 하지 않습니까? 내 죽거든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어라. 그리고 고국이 강복된 후에 내 유해를 옮겨다오. 반장해다오. 강복이 되지 않은 조국에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이제 기다린 거죠.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면 유가족이 있으면 죽은 시신을 돌려줍니다. 유가족에게. 시신이 없으면 이제 감옥 공동묘지에 묻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신을 안 내보내주는 거야. 11시 반이 지나고 12시가 지났는데도 시신을 안 내주는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모른대요. 일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중근의 유해를 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돌려줘서 조국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어딘가에 무덤이 매장된다면 거기가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시신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일본은요, 기록에 아주 철저한 나라야. 작은 거 하나들까지도 다 기록하는 나라야. 특히 정부나 군인들의 어떤 일은 정확히 기록하는 나라인데요. 안중근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토를 죽인 사람이야. 이토가 어떤 사람이에요? 일본 왕 다음에 2인자예요. 총리 대신을 지냈고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초대 통감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 그런 사람을 안중근이 죽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죽인 사형범을 어디다 묻었는지를 모른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압니다. 어디 있는지. 그런데 일본은 지금까지도 모르쇠하고 있고 11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안중근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일본의 어떤 기록에는 리순 감옥 공동 묘지에 묻었다. 여기가 그 리순 감옥 구지 묘지, 그러니까 리순 감옥 옛날 공동 묘지 자리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리순 감옥 뒤쪽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쭉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도 무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남북한 공동 유해 발굴 조사단이 거기 자료를 바탕으로 거기를 공동 발굴했어요. 근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요. 나머지 이제 여기인데 이 리순 감옥의 이제 사형수들은 주로 그 죽으면 이런 드럼통 같은 이런 관에 묻혔어요. 그런데 안중근만은 또 일본에서 예우해줘서 원래 관과 같이 생긴 이런 네모 침목에 묻혔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 투과법으로 조사해서 스캔 뜨면은 이 관이 동그라미냐
동그라미면은 관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누워 있는 거지. 그래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국가에서는 안중근 후손의 DNA를 검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관에 있는 그 유골만 발굴해서 DNA 조사하면 금방 끝나. 이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11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안중근의 유해를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1945년 빙구 선생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요, 독립운동에 큰 힘을 보탠 의사들의 무덤을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효창공원에, 지금 숙명여자대학교 뒤쪽에 있는 그 효창공원에 바로 사의사 묘역을 만들었어요. 한인 애국단에서 참여했던 윤봉길, 이봉창 의사, 그 다음에 또 그 백정기 의사, 이렇게,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그리고 역시 백범 김구 선생도 돌아가셔서 여기 효창공원에 지금 묻혀 계시죠. 이미 만들어 놨어요. 발굴되면은, 유해 발굴이 되면 여기다 묻어드리죠. 그런데 그 약속을, 112년의 약속을 우리는 아직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못 지키고 있는 건지 안 지키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영상 하나 또 볼까요? 내 조국의 하늘 안에서 살아갈 그날을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 싸우던 자작나무 숲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영혼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뜨거운 조국애와 간절함을 담아 저 안중근은 이 한 손가락을 조국에 바치겠습니다. 울창한 자작나무 숲만 보겠다. 우리는 모였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나 이 순간 맹세하나니 비록 조그마한 일이나 이것은 결의의 시작이 뜨거운 피로써 싸우리라.
물어봤는데요. 여러분한테 좀 감동이 밀려옵니까? 네? 좀 촬영 중이에요. 대답을 좀 해주셔야죠. 밀려와요? 네. 전 그런데 안중근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중근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역사는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범한 사람, 저도 평범한 사람. 여기 또한 또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버지랑 뭐랄까도 계속 하시게. 그게 유행이 좀 지났는데. 예전에 8명의 친일파가 일본에 가서 남작자를 받아왔어. 그 아들들은 서로의 아버지를 대신 죽이기로 했었지. 사람들은 그걸 살구개라 불렀었고. 그러다가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 하고 강희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우리 만주에서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질 않았어. 그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라 고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당신처럼 살 순 없잖아. 당신이 죽였나? 어제 우리 동지를? 누가 보냈어? 우리 죽이라고. 이름은 몰라. 손가락에 하나 없었지. 성진대장. 본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영화 암살입니다. 이 영화 암살은 최동훈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요. 이 최동훈 감독은 여러분 도둑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시기도 한데 이 독립운동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회영 선생님 책을 읽게 됐고 또 이회영 선생님이 만든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의 독립운동하는 그런 스토리로 영화를 만들고 싶으셨다고 해서 하고 그래서 만든 영화가 바로 영화 암살입니다. 여기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열연한 것은 실제 있었던 독립운동가 여자 독립운동가였던 남자연 선생을 모델로 하고 있고요. 여기 많은 또 다른 인물들 중에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을 이렇게 배역 역할을 한 그런 독립 얘기가 바로 영화 암살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김원봉 선생이 또 나옵니다. 이 김원봉 선생은 역시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기도 하고 또 1919년 중국 지린성에서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결성해서 또 활동을 하시고 거기서 뭐 김상옥, 김익상, 그 다음에 나석주, 박재혁 뭐 이런 열사들을 또 배출하시기도 하고 나중에 중국 황푸 군관학교에 바로 입학해서 나중에 또 조선 의용대라고 하는 독립군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이 영화 암살에도 바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중근 순국 112주기를 기념해서 우리가 한번 수업을 해봤습니다.